안녕하십니까? 객관적으로 따지자면 저보다 훨씬 수준이 높은 여자를 만나서 결혼까지 했습니다. 단순한 수준 차이로만 보자면 저는 전생에 나라를 구한 놈이었을 거예요. 멋지고 잘난 여자를 배우자로 맞이했으니까요. 하지만 이게 마냥 자랑인지 아닌지 그런 제 이야기를 더 털어놔봐야 옳게 판가름이 날 것 같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연세가 좀 있으십니다. 그 시대분들로서는 살짝 드물게 결혼을 늦게 하셨거든요. 노총각하고 노처녀의 만남이라고 해서 그때 동네가 떠들썩했었지. 내가 너희 아버지보다 나이를 7살이나 덜 먹었는데 나는 그렇게까지 오래 묵은 노처녀도 아니었건만 너희 아버지같이 캐캐 묵은 노총각하고 한 통 속으로 묶였어야만 했던 게 시간이 지나서 생각해보니까 열불이 터지더라고. 자식들을 앞에 앉혀놓고 어머니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죠. 그런 소리를 하셨던 게 처음이 아니었으므로 누나들은 지루한 얼굴로 하품을 몰래 하고 있었으나 저는 어려서부터 이야기를 듣는 것을 좋아했기에 침착한 자세로 눈을 빛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저를 보시고 어머니가 흥이 식지 않아서 이야기를 더 길게 이어가 주시곤 했었죠. 어머니의 주장은 이를테면 아버지와 유유상종으로 한데 묵히기에는 당신이 조금 더 아까웠다는 이야기였습니다. 7살이 더 어리셨고 과묵하고 숫기 없는 아버지에 비해서 어머니는 활달하고 기세가 좋아 보이는 그런 분이셨으니까요. 하지만 옛날 그 당시 사지 멀쩡한 남녀가 시집 장가도 안 가고 있는 것을 곱게 놔두고 바라보기만 할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결국 부모님은 각자의 주변 인물들에게 등을 떠밀려 결혼을 하시게 됐던 것인데 얼굴을 딱 2번 보시고 나서 약소하게 식을 올린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두 분이 대체 사지가 멀쩡한데 왜 남보다 더 결혼들을 늦게 하셨을까요? 아버지의 경우에는 마음에 담아두셨던 인연을 놓치고 마셨던 게 주요하였습니다. 아버지가 20대 중반의 나이에 어떤 여자분과 사랑에 빠지셨는데요. 그분이 아버지를 사랑했던 것보다 아버지가 그분을 사랑하셨던 마음이 여실히 컸다고 합니다. 그런 차이가 보였기 때문에 아버지는 늘 당신이 갑을 중에서 을의 위치에 있다고 생각을 하셨고요. 하지만 더한 차이가 있었으니 그건 바로 잔인하게도 배경의 차이였습니다. 그분은 꽤 잘 사는 집안의 딸이었거든요. 그 점이 아버지로 하여금 주눅들고 망설이게 만들었고요. 오빠는 나하고 뭘 어째보자는 거야? 머릿속에 생각이라는 건 있기나 한 거야? 아니, 나는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아버지는 결국 용기를 내지 못하셨습니다. 선을 넘어갈 한 발자국을 내딛지 못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원체 성격이 그러기도 하셨지만 그분을 만나는 동안 아버지의 주변에서 언감생심 말이나 되냐. 어차피 결실은 맺지 못할 거다. 너는 그 여자의 집안에서 외면당할 거다. 뻔하다. 이런 초치는 소리가 너무 많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하다하다 여자 쪽이 너무 우세하면 남자가 길을 꺾인 인생을 살게 된다는 소리도 들려왔다고 하고요.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어차피 이건 될 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자꾸만 드셨고 그래서 결국은 그 인연을 놓치셨습니다. 그로부터 2년 뒤 그분이 당신보다 훨씬 조건이 좋은 남자와 결혼하겠다는 소식을 접하셨을 때도 그럼 그렇지 하고 마셨어요.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나서 몇 달 정도가 지났을 때 정말 우연히 길을 가다가 그분을 만나셨던 것입니다. 아는 척을 하기도 민망하고 모른 척을 하자니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아버지가 당황만 하고 계셨을 때 그분은 임신을 하셨는지 배를 매만지면서 다가오시더니 이렇게 말씀을 남겨주셨어요. 결혼해서 살고는 있지만 그리 행복한지는 모르겠고 집에서 맺어준 사람과 결혼을 했다는 게 내 자신이 너무 무력해 보여서 심란하고 나는 이런 기분으로 살고 있어. 오빠가 그때 용기를 내줬다면 우리가 지금 부부로서 이 자리에 함께 마주보고 서 있을 수도 있었는데 그건 정말 아쉽다. 뭐? 나는 네가 나를 별로 사랑하지 않은 줄로만 알았는데. 그렇게 보였다면 내가 할 말이 없네. 근데 어쨌든 나는 오빠하고 결혼하기 싫다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 앞으로 행복하게 잘 살라면서 그분이 손을 흔들어준 뒤 떠났고 남겨진 아버지는 패배감 속을 헤엄치고 계셨습니다.
마침 그 시기에 중매가 들어왔으나 아버지는 도저히 그럴 기분이 아니어서 거절하고 말았어요. 그 후로 습관적으로 중매를 거절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30대가 되어 있었고 20대 시절보다 시간은 더 빠르게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가뜩이나 몇 없던 친구들은 모두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각자 처자식을 먹이고 살리느라 정신이 없어 보였습니다. 혼자가 된 기분으로 적적하게 지내다 보니 성격은 더욱 숫기를 잃어갔고 가족 외에 여자하고 대화를 나눈다는 것 자체가 이제는 어색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죠. 그렇게 아버지는 자타공인 노총각이 되어 있었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너희 아버지의 그 첫사랑인지 아는 그 부잣집 여자 이야기야. 둘 다 쌍으로 웃기고 지랄난 이야기 아니니? 정말 이제 한심해서 이거 원. 숫기 없으신 아버지가 자발적으로 당신의 옛 이야기를 늘어놓으셨던 건 아니었고요. 친가 쪽에서 그 이야기를 자꾸만 꺼내놓았어요. 아마도 어머니를 향해서 우리 집안의 노총각은 아무런 문제도 없고 사실은 부잣집 여자와 결혼할 뻔했던 인물. 이러한 사실을 강조하고 싶었던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진실이 아닌 부분이 자꾸 나돌아다니면서 방관하실 수 없었던 아버지가 결국 당신의 입으로 몇 가지 사실을 정정하시면서 그 과거의 이야기의 퍼즐이 비로소 완성이 되었던 것이었죠. 그런 과거 이야기를 굳이 꺼내들었던 친가의 의도가 어찌되었든 어머니에게는 씨알도 안 먹혔습니다. 있는 집안 딸내미하고 결혼할 뻔했든 안 했든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건지 나는 당최 모르겠네. 결론은 그래서 결혼은 그쪽하고 안 했잖아. 그 후로 결혼 못하고 노총각으로 캐캐 묵어서 뒤늦게 나랑 결혼했잖아. 그래놓고서 옛날 이야기는 쓸데없이 왜 하는 것인지 나보고 불쌍하다고 하는 건가? 아버지에 비하자면 저희 어머니는 가히 장군감이십니다. 여장부이세요. 어머니가 일찍이 시집을 못 가고 계셨던 건 가족들을 챙기는 일에 여념이 없으셨기 때문입니다. 외갓집이 가난하기도 했지만 외할아버지께서 쓰러지시는 바람에 집안에 일찍이 환자가 계셨거든요. 어머니가 사남매이신데 그 중에서 단연 헌신적인 분이었습니다. 부모, 형제 전부 다 챙기면서 그렇게 사시다 보니까 어느새 시집도 못 가신 채로 시간이 흘러버렸던 것뿐이었죠. 어차피 남들보다 좀 늦어버리는 거 이왕이면 더 많이 늦어버릴까요? 한 30년 뒤쯤에나 시집을 갈까 싶은데 어때요? 어머니 괜찮죠? 나 그냥 시집 가는 거 가지 말고 계속 우리 어머니 곁에 있을까 봐요. 내가 없으면 어머니 혼자서 어떡해요. 아버지도 아직 저렇게 누워 계시는데. 오로지 결혼을 목적으로 아버지를 처음 만나보고 나서 얼마 안 지났을 때 어머니는 외할머니 앞에서 농담과 진담을 섞어서 그리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혼을 할지 말지 지금 딱 결정을 하는 것에 따라서 앞으로의 인생이 달라질 테니 여러 가지 생각이 많으셨겠죠. 그러나 외할머니께서는 딱 잘라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옌뱅하지 말고 얼른 시집이나 가버려라. 하루빨리 가버려서 이 애미 마음 좀 편하게 해다오. 아이고 어머니 왜 말씀을 그리 하셔요. 나 그러면 너무 섭섭해요. 내가 어머니한테 지금까지 잘한다고 했는데도 어머니 보시기에는 내가 부족했나 봐요. 나를 이렇게 너무 냉정하게 내치시려고 하시네. 그동안 네가 잘했지. 너무 잘했지. 네가 오죽애를 많이 썼니. 그래서 이 애미 속이 다 들어가는 거야 이거사. 네? 그게 무슨 소리예요? 너도 이 다음에 네 자식들 낳고 키워보면 이 속을 알 거다. 부모가 되어서 자식에게 짐만 대고 고생만 시키고 다른 형제들처럼 네가 야가 빠지지도 못했고 익속도 못 챙기고 그저 이날 이때까지 희생만 하면서 너한테 해준 거 하나 없는 못난 부모가 뭐 그리 존경스럽고 애틋하다고. 너는 여태까지 그러고 살았니? 어머니, 난 또 뭐라고 그런 소리였어요? 에이, 너무 그렇게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내가 뭐 남 좋으라고 그랬나? 우리 가족 잘 되라고 그랬지. 나는요, 우리 가족들 모두가 배 곪지 않고 지금 이렇게 다 잘 지내고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고 너무 행복한 사람이에요. 열심히 쉬지 않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 달려온 보람이 있다고요. 조카들 잘하는 것만 봐도 정말 밥 안 먹어도 배가 부른 기분이에요. 시끄러워 이거사.
너는 이제 네 조카 애들한테 너무 그렇게 마음 쓰지도 마. 네가 자꾸 모르게 구니까 네 새언니가 누울 자리 보고서 다리 뻗는 거 아니니? 내가 그 꼬라지 보기 싫어서라도 오래 살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했었다 내가. 내가 뭘 또 그렇게 마음 썼다고 그러세요? 남의 조카 아니고 내 조카이니까 예쁘게 봐준 것뿐이에요. 그리고 어머니, 제발 그렇게 새언니 좀 미운 눈으로 바라보지 마셔요. 이래서 시어머니는 안 된다니까. 며느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어디 흠잡을 땐 없는지 매 눈으로 째려보잖아요. 남들은 우리 새언니 보면서 참하고 서글서글하다고 하는데 어머니는 자꾸 새언니를 트집 잡으셔. 딸이랑 며느리랑 같으니? 며느리가 아무리 자만이 어쩌니 하면서 잘한다고 해도 감히 내 딸을 고생스럽게 만드는 모습 하나만 봐도 용서가 안 되는 법이야. 너는 제발 네 가정 꾸려서 이제 네 가정에게만 헌신하면서 그렇게 살아라. 조카들은 쳐다도 보지 마. 자꾸 봐서 못하게 네가 시집가서 네 새끼들 낳고 하루 종일 네 새끼들이나 예쁘게 쳐다보고 그렇게 살아야지. 외할머니께서 어머니의 등짝을 몇 대 후려치셨고 꼼짝없는 상황임을 받아들이신 어머니는 며칠 후에 아버지를 다시 만나셨을 때 우리 지체 말고 결혼이나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놀란 표정을 지으면서도 얼른 고개를 끄덕이셨고요. 그때 어머니가 이렇게 생각하셨죠. 가만 보니까 뭔 놈의 남자가 저렇게 매가리가 없어? 사내 구실은 하는 거 맞아? 아버지의 나이도 꽤 되었고 그래서 왠지 불안하기도 하였으나 진갓 사람이 하나같이 매가리가 넘치는 걸 보시고는 어머니가 안심을 하시며 그대로 결혼에 골인을 하셨습니다. 이듬해 곧장 첫 아이를 출산하시면서 아버지가 사내 구실을 하시는 것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것을 당당히 알리실 수 있었습니다. 첫째가 바로 저희 큰누나입니다. 큰누나는 어머니의 여장부 기질을 그대로 물려받은 성격이에요. 장녀라서 그런지 책임감 넘치고 어렸을 때부터 여러모로 야무졌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억척스러워졌고요. 그렇다고 해서 난폭하거나 마냥 드센 성격이라는 건 아닙니다. 큰 누나는 고요하고 내면이 단단하고 묵묵하게 자기 할 일을 해내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이라고 설명을 해야 하거든요. 첫째를 왜 딸로 낳았냐 하면 그런 황당한 구박이 친가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아들을 낳았어야 했는데 눈치도 재주도 없이 딸을 낳았다는 구박이었습니다. 초장에 어머니의 길을 확 꺾어 놓으려는 의도가 있었을지도 모르고요. 하지만 어머니는 태연자약하셨습니다. 어머니는 노쇠한 당신의 시어머니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어머니 너무하시네요. 뭐가 딸년 낳았다는 걸 내가 혼도 내지 못한다는 거냐? 딸이 뭐 어때서요? 첫째가 딸이면 든든하고 예쁘고 더 좋죠. 그건 너나 그렇겠지. 이 정신 빠진 거사. 지금 저한테 진심으로 하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면 내가 너와 농을 주고 받으리? 어휴, 다시 생각해도 정말 너무하시네요. 어머니, 왜 딸로 태어나셨나요? 뭐라고? 어머님이 형제 중에서 첫째이시잖아요. 5남매 중에서 1번. 요즘 세상에도 제가 이렇게 딸 낳았다고 구박받고 며느리로 사는데 어머님이 태어나셨던 그 시대에는 얼마나 더 구박이 말도 못하게 빗받쳤을까요? 어머님은 딸로 태어나시면서 커다란 불효를 저지르신 겁니다. 딸로 태어나실 거면 순번을 최소한 2번으로 하셨어야지. 어째서 1번으로 욕심을 내셨나요? 정말 큰 민폐를 저지르셨네요. 뭐야? 너 지금 네가 나한테 감히... 아유, 아니 이런 미친 것을 다 보았나. 친할머니께서 분노에 몸을 부르르 떠시다가 바닥에 털썩 주저앉으셨습니다. 역지사지를 담은 공격의 효과가 어마어마했습니다. 단번에 참패를 하신 친할머니께서 퇴장을 하셨고 이제는 고모가 어머니를 향해 눈을 부라리고 계셨습니다. 옳게, 우리 어머니가 못하실 소리를 했어? 맞는 소리만 하셨잖아. 솔직히 다른 사람이면 모를까. 옳게는 경우가 다르잖아? 기회도 많이 없는데 딸을 낳았으니까 다들 아쉬워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기회가 많이 없다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몰라서 물어. 왜 말을 못 알아들을까? 그렇게나 나이도 많이 처먹었으면서. 그러니까 제가 나이가 많아서
임신과 출산을 할 기회가 남들보다 많이 없을 텐데 딸을 낳으니까 너무나도 아쉬우셨다고요? 그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그래. 이제 또 언제나 임신이 되겠어. 나이가 많아서 기회도 많이 없을 텐데 한 번 한 번이 너무 중요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크게 안타까워서 그런 소리 좀 하신 거 가지고 올케가 너무 심하게 반박을 한 것 같네? 저는 아직 괜찮은데요? 팔팔한데요? 제가 결혼을 남들보다 좀 늦게 했다 뿐이지. 결혼하고 나서 바로 아이가 안 들어서는 집들도 많잖아요. 아이를 늦게 낳는 집들도 있잖아요. 그런 거 봤을 때 제가 전혀 안 늦었는데요? 여자 쪽은 문제 없어요. 문제가 만약 있다면 남자 쪽에 있겠죠. 저보다 7년이나 먼저 태어나서 7년치 밥을 더 많이 처먹었고 7년 더 빠르게 늙어가고 있는 남자 말입니다. 뭐? 이런 씨. 야, 이게 어디서 시댁에 와서 고개 빳빳이 쳐들고 싸가지 없이 굴어? 그럼 고개를 빳빳하게 들지 물렁하게 들까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죠. 먼저 싸가지를 잃으셨으니 저도 어쩔 수 없이 그랬나 봅니다. 고모 또한 건진 거 없이 빈손으로 완패당하셔서 똑같이 털썩 주저앉으셨습니다. 남들은 그 시절에 억센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만나면 초주검 신세가 된다고 분명 그렇게 들었었는데 말이죠. 저희 어머니는 뭔가 다르셨어요. 맞붙었다 하면 상대를 초주검으로 만들어 놓는 게 어머니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며느리의 도리를 놓치신 분인가 하면 그건 또 절대 아니었으니까요. 가족들을 위해 발벗고 나서서 희생정신을 발휘하며 정신없이 사느라 노처녀라는 소리까지 듣게 되셨던 분입니다. 그러신 분이 결혼하고 나서 가정적이지 않으실 리가 없었죠. 기본적인 도리는 꼬박꼬박 하셨기 때문에 친할머니께서는 드센 며느리에게 치를 떠시면서도 뭐라고 따질 말씀을 쉬이 찾지 못하셨습니다. 임신과 출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걸 증명이라도 하시듯 어머니는 금세 둘째를 품으셨습니다. 이번에도 딸이었습니다. 저희 작은 누나였죠. 그러자 아들을 낳을 팔자는 아닌가 보다 라면서 어머니를 향해 한숨들이 날아왔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아버지를 향해서 한숨을 크게 쉬셨습니다. 아이고, 이걸 어쩌나. 당신이 아들을 가질 팔자가 아니라는데. 뭐? 내가? 네, 당신 식구들이 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 나는 몰랐는데. 나도 몰랐다가 이번에 자꾸만 다들 그렇게 떠드는 걸 듣고서 알게 된 거예요. 아니, 그럴 수가. 당신 때문에 나만 딸만 낳게 된 입장이지만 별 수 없죠. 내가 이해해야지. 내가 선택하고 감당하기로 한 남자니까 내가 다 안고 가야지. 뭘 어쩌겠어요. 내가 정말 매사에 고맙고 미안해. 두 분이 그런 대화를 나누시는 걸 보면서 친할머니께서는 또 한 번 털썩 쓰러지고 계셨습니다. 딸을 낳은 며느리가 못마땅해서 눈치를 줬더니만 그 눈치를 아들에게 돌려버릴 줄이야. 그건 상상도 못했던 바였죠. 다들 분에 차서 씩씩거리며 어머니를 얄미워하면서도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왜냐하면 상대가 안 될 것 같아서 정면으로 부딪히기에는 꺼려졌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누나들이 괜히 딸이랍시고 손자가 아닌 소녀랍시고 주눅이 들며 자라날 이유는 없었습니다. 심지가 곧고 굳은 큰누나 쪽은 말을 할 필요도 없었고요. 아휴, 네가 딸이라서 그때 너네 엄마가 마음고생 좀 많이 했었잖아. 고모가 괜히 심보를 못되게 부리시며 어렸던 큰누나한테 그런 소리를 하셔도 효과는 별로 없었습니다. 저희 엄마가요? 왜요? 왜기는 아들일 줄 알았는데 딸이라서 그랬지. 저희 엄마는 그러실 분 아닌데요? 첫째 딸이 최고로 든든하다고 그러시는 분인데요? 그건 너 기분 좋으라고 괜스레 그러는 거고 너 태어났을 때 엄청 다들 속상해 있었어. 지금 엄마 불러와서 같이 이야기해도 돼요? 어? 왜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아, 너도 참. 고모가 그냥 말 좀 해본 거야. 엄마가 그러는데 고모가 시병이 있으시다고 그랬어요. 시병? 그게 뭐야? 처음 들어보는 건데? 그게 시댁병도 되고 시누이병도 된대요. 그 병의 증상이 어떤 것인지 고모는 안 물어봐도 되겠다고 판단을 하신 모양이었습니다. 화딱지가 나서 곧장 돌아서셨거든요. 이렇듯 큰 누나는 어렸을 때부터 보통 내기가 아니었죠.
차라리 크고 나서는 성질머리가 사라지고 차분하며 묵묵한 기질이 자리한 사람이었고요. 작은 누나는 아버지를 닮은 편이었습니다. 조용하고 약간은 소심한 편이며 대체로 표정만 보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고 착합니다. 솔직히 삼남매 중에서 첫째가 딸이고 막내가 아들이면 가운데 낀 딸은 위치가 가장 안 좋잖아요. 오죽하면 둘째의 서러움, 가운데 낀 형제의 비참함, 이런 게 아예 내용 정리가 되어서 인터넷에 돌아다니더라고요. 유튜브에서도 본 적 있고요. 아무래도 위아래로 형제가 있는 둘째의 경우 이도저도 아닌 상황을 맞닥뜨리게 될 때가 많아서 가장 많이 서러움을 당하는 모양입니다. 하지만 저희 작은 누나 같은 경우에는 성격이 워낙 무르르듯 하는 사람이라서요. 정말 다행이었죠. 이게 저희 집안의 복인 것 같아요. 가족 안에서뿐만 아니라 이건 다른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내용인데요. 눈에 띄지 않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사실은 자기 역할을 문제없이 다 해줘야 그 집안이 잘 굴러갑니다. 보이지 않으나 반드시 필요한 부품 같은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저희 집은 작은 누나가 이 역할을 정말 잘해주었어요. 혹자가 말하기를 작은 누나가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내 사이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처럼 보인다고 했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저희 작은 누나는 산이 물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 아니었구나. 그랬구나. 라고 하는 사람이라고요. 이런 누나들의 밑으로 제가 태어났습니다. 아주 경사가 났죠. 제가 잘난 놈이라서 태어난 게 경사였다는 것은 아니었고요. 드디어 아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으로 경사가 났다는 뜻입니다. 제가 태어났을 때 친할머니께서 희대의 명언을 남기시기도 하였죠. 저희 아버지가 어머니보다 7살 연상의 노총각이셨던 그 대목만 보아도 예상이 되겠지만 친할머니께서 연세가 많으시거든요. 제가 태어났던 그 당시에 하필 건강도 별로 안 좋으셨을 때여서 자리에 드러누워 끙끙 앓고 계셨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아들을 낳았다는 소식에 눈을 번쩍 뜨셨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희대의 명언 한마디를 남기셨습니다. 전현이 결국 해냈구나. 거기다 대고 유쾌하게 웃으신 저희 어머니가 정말 대단하신 분 같습니다. 제가 다시 태어난다고 해도 따라잡을 수 없는 분이세요. 제가 태어난 이후로 어머니는 당신의 시댁으로부터 더 이상 그 어떤 농담을 빈자한 조롱 한마디조차 안 듣게 되으셨죠. 그건 비단 아들을 낳으셨다는 사실 하나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사기를 당해서 빚을 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디 가서 말도 똑바로 못하는 양반이? 사기는 왜 당해가지고 와요? 왜? 미안해. 내가 진심으로 면목이 없다. 당연히 없어야지. 이제 어쩔 거예요? 이제 어쩔 거냐고요? 가뜩이나 형편도 쪼들리는데 뭐 빚? 빚이 생겨? 자식들 셋이 눈 동그랗게 뜨고 있는데 그럼 이건 뭐 그냥 죽으라는 얘기죠. 어떻게든 갚아 나가야지.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무슨 수가 있는데요. 뭐 하나라도 생각하는 거 있어요? 네? 아버지는 처량하게 고개를 떨구셨고 그 모습에 어머니의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모아서 마지막으로 중매쟁이를 찾아내겠다고 하셨어요. 두 분의 만남에 지대한 공을 세웠던 존재 말입니다. 그 시절에는 중매쟁이가 아예 따로 있었다고 그러더군요. 그 중매쟁이를 찾아서 뭘 어쩌려고? 같이 죽으려고. 내가 너무 화딱지가 나서 못 살겠으니까 그냥 콱 죽으려고요. 자식들은 당신이 알아서 혼자 잘 키우든지. 어머니의 피토하는 외침에 아버지는 그 앞에서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도 마음이 약해지셨죠. 설마 하니 무릎까지 꿇다니. 그 모습을 보자 내 팔자야 라는 생각밖에 안 드셨다고 하더군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이 가정을 지키고 이끌어 나가야 한다는 결심이 어머님의 안에서 솟구치고 있었습니다. 사회생활도 썩 그리 잘 못하시는 아버지가 밖에 나가서 사기를 당하고 빚까지 지고 말았다는 황당무계한 비극 때문에 친할머니께서는 결국 다시 쓰러지셨습니다. 원래 한때 시름시름 하시다가 제가 태어난 이후로는 어느 정도 기력을 되찾으셨던 분이었는데요. 다시 쓰러지셨고 이제는 회복하시는 모습을 볼 수 없이 이별을 준비해야겠다는 예감을 모두 받았습니다. 아버지는 죄책감에 너무나도 힘들어하셨죠. 그러는 동안에도 어머니는 이를 악물고 돈벌이 무색에 나서신 상태였습니다. 그때 마침 외삼촌과 외숙모가 떡집에 도전했다가 힘들어서 나가 떨어지기 직전이라는 소식이 들려왔던 거예요. 외숙모의 사촌 형제 되시는 분께서 떡집을 시작하셨다가 건강 문제로 계속 하시기 어렵게 되자
외숙모가 그걸 받겠다고 하셨거든요. 외삼촌도 하시던 일이 지지부진하던 때라 아예 떡집에 모든 집중을 쏟아 부어보기로 그렇게 사활을 걸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 일이 마음 먹은 대로 되고 노력을 한다고 해서 다 이뤄지나요? 노력은 배신을 하지 않는 법이라지만 때로는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이 길은 암만 해도 아니었다는 생각으로 외삼촌과 외숙모가 지쳐서 나가 떨어지려던 그 무렵 어머니가 등장하셨습니다. 새언니, 깜깜한 새벽에 일어나는 게 힘이 든다고요? 하루 종일 죽어라 떡만 만들고 파는 게 힘이 든다고요? 그러시면 그 힘든 일 저한테 맡겨보시죠. 이런 일을 해보지도 않았으면서 다짜고짜 어떻게 맡겨달라고 해요. 어차피 계속 못하실 거잖아요. 괜히 남한테 넘길 때 찾느라 애쓰지 마시고 일단 저한테 기회를 줘보세요. 외숙모는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셨지만 결국은 어머니가 원하시는 대로 따라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어머니한테 신세를 많이 지셨으니까요. 외할머니의 구박이나 핀잔도 어머니가 중간에서 막아주셨고요. 어머니 덕분에 육아 걱정 없이 맞벌이도 하실 수 있었죠. 그런 과거를 안고 계신 외숙모께서 모험을 감행하기로 하셨고 외가의 모든 식구들 역시도 어머니의 편이었고 응원을 보내오고 있었습니다. 없는 형편이지만 다들 십시일반 거두어서 어머니를 돕고자 하였고요. 내가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뼈 빠지게 고생하고 어렸을 때 우리 가족이 쫄쫄 굶은 채로 꼬르륵 소리를 들어가며 억지로 잠을 청하던 그 서러운 밤들이 너무 싫어서 나이 먹으면 열심히 일해서 우리 가족들 잘 되는 것부터 봐야겠다고 적어도 먹고 싶은 음식을 못 먹는 일은 없어야겠다고 그런 다짐을 했었지. 나는 그 다짐을 최선을 다해 지키느라 세월을 보냈으나 그게 결코 헛된 게 아니었구나. 이제 다시 깨달았어. 인생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거야. 그 모습을 지키기 위해 한 번이라도 더 같이 웃기 위해 그러려고 열심히 사는 거야. 그래, 힘을 내보자. 나는 혼자가 아니다. 어머니는 온 힘을 내서 떡집을 시작하셨습니다.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다는 말처럼 시행착오가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버리는 돈도 많았습니다. 저는 아직 철이 덜 들었던 그런 어린 마음에 떡을 지겨워하기도 했었네요. 뭐야, 또 떡이야? 그러면 큰 누나가 입 닥치라고 했으며 작은 누나는 조용히 웃으면서 제 입을 떡으로 틀어 막았습니다. 누나들 덕분에 저는 엇나갈 일이 없었죠. 딸 둘의 아들 하나라면 보통 아들만 편애를 받는 그림이 그려지겠지만 저희 집은 그런 거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누나들한테 못 가불었습니다. 어머니는 매일매일 바쁘셨습니다. 평일이든 주말이든 봄, 여름, 가을, 겨울 할 것 없이 1년 365일 바쁘게 사셨어요. 쉬는 법이 없으셨고요. 사람이 쉬지 않고 일을 하다 보면 중간중간에 아프고 병이 나잖아요. 그래도 억지로 몸을 이끌고 떡집으로 나가셨습니다. 아버지가 그 곁에 모든 걸 거두셨고 저는 누나들의 돌봄과 감시 속에서 자라고 있었죠. 학교에서 허튼 짓이라도 하면 다리를 분지른다는 것이 큰 누나가 항상 저에게 하던 소리였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떡 배달을 가시다가 크게 다치셨고 몇 달을 쉬셔야만 했는데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큰 누나가 어머니를 도와서 떡집 일을 같이 하기 시작했어요. 너까지 안 일해도 돼. 이제 이게 우리 집 가업이에요.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덤벼들어야죠. 안 그래요? 염려하시던 어머니는 가업이라는 두 글자 앞에서 수긍을 하셨습니다. 그 길을 큰 누나와 함께 걸어가기로 하셨죠. 떡집은 시장 안으로 옮겨가서 더 활발하게 손님들을 맞이하였고요. 친할머니께서 돌아가셨을 때 빼고는 떡집의 불은 항상 켜져 있었어요. 작은 누나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일을 다녔는데요. 작은 사무실에 출퇴근을 했습니다. 집안일을 거의 아버지가 하셨습니다. 집안일을 싹 해놓고 가계부 쓰시고 그런 다음 떡집에 가서 잡일을 하시고 그랬어요. 시장에 계신 분들이 농담조로 아버지를 향해서 정권 잡고 하시라, 위험을 보이시라 이랬었는데요. 아버지는 소탈하게 웃으실 따름이었었죠. 다 늙어서 무슨 정권인가요? 우리 집사람하고 큰딸이 고생하는 게 매번 마음이 아프고 미안할 뿐입니다.
집에서 종종 도시락까지 싸우시는 아버지였기에 시장분들은 그 대답에 더욱 감명을 받았습니다. 한동안 저런 남자 없다는 소리를 해댔으며 어머니를 향해서 참 좋으시겠다고 감상을 내놓았습니다. 성격이 억세고 드센 처자식 때문에 기가 눌려 사는 것 같다는 요상한 추측도 나왔고요. 그러다가 떡집이 시작됐던 게 아버지의 빚 때문이라는 걸 아시고는 그 이후로는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다죠. 작은 누나는 시집을 멀리 갔습니다. 원래 그럴 생각은 아니었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작은 매형의 일자리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삼남매 중에서 저만 대학을 나왔네요. 대학에 합격했을 때 어머니가 당연하다듯이 떡을 준비하셨습니다. 온 동네방네 떡을 다 돌리셨고요. 명문대도 아니건만 너무 민망했죠. 하지만 제 평생 어머니가 자랑스럽지 않은 순간은 없었기에 얄팍한 부끄러움을 넣어두었답니다. 어머니는 무슨 날이면 떡을 돌리셨습니다. 떡집은 이제 오랜 단골들을 확보하고 꾸준히 잘 되고 있었고요. 어머니는 성실하신 분이었기에 먹을 거 가지고 절대 장난 안 치셨어요. 되도록 좋은 재료를 고집하셨고 이 과정에서 큰 누나랑 많이 싸우기도 하셨죠. 참고로 빚을 다 갚은 상태에서 저는 대학을 입학해서 다녔고 등록금 걱정이 없었던 게 저는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성인이 되고 나니 부모님의 연세가 든 모습이 자꾸만 눈에 들어오더군요. 하지만 어머니는 걱정 말라고 하셨어요. 떡집은 90살까지 하련다. 나 90살까지 하고 10년 놀다가 100세에 죽어야지. 그러자 아버지가 휙 소리를 내셨습니다. 나는 그렇게까지 못 버틸 것 같으니. 당연하지. 당신은 먼저 가든지 해요. 당신이 먼저 가고 나면 내가 그때 가서 혼자 속 편하게 지내보려니까. 알았어. 저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며 속으로 한숨이 나왔습니다. 90살이라니. 어머니가 그토록 오래 고생하실까봐 걱정이 되었고 너무 죄송했습니다. 그러자 제 생각을 들은 큰 누나가 말했죠. 올 엄니는 쉬지 않고 열심히 하는 일상을 좋아하시고 노동의 가치를 숭고하게 여기실 뿐이야. 네가 괜한 생각까지 할 필요 없어. 지금은 그럴 단계도 아니야. 엄니가 이제 슬슬 관절 안 좋아지는 건 맞긴 한데 내가 알고 있고 충분히 신경 쓰고 있으니까 너는 네 앞길이나 잘 챙겨라. 늘 든든한 큰 누나라서 이번에도 의지가 되었고 제가 단번에 안심이 되더라고요. 제가 떡집 일을 좀 돕고 지내야 하나 싶기도 했는데 그럴 걱정을 할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수더분하고 일을 잘하는 큰 매형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큰 매형은 집안이 작은 공장을 운영을 하고 있었고요. 큰 매형이 부지런하고 체력도 좋습니다. 종종 떡집에 와서 일을 거두는 건 예사였네요. 장모님, 어서 와서 쉬시죠. 이 말을 큰 매형은 버릇처럼 뱉었습니다. 듬직하고 싹싹한 큰 매형. 그리고 떡집 안에는 귀여운 조카들의 사진이 한켠에 붙어 있었죠. 작은 누나가 보내온 것이었습니다. 그 사진들을 일하다가 한 번씩 보면 힘이 난다고 어머니가 그러셨고요. 문득 나는 어쩌지? 나는 누구랑 결혼하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그럭저럭 보통인 일자리를 잡았으나 재미는 없었습니다. 일을 다니는 보람 같은 걸 개인적으로 잘 모르겠더라고요. 인생에 회의감이 들고 있던 시기에 제가 아내를 만났어요. 아무도 예상 못했을 겁니다. 저라는 사람이 의사를 만나서 결혼하다니. 심지어 저조차도 몰랐네요. 제가 의사와 결혼을요? 살면서 생각조차 못해본 일이었어요. 아내가 의사인 걸 모르고 만났습니다. 그저 맨날 바쁘고 전문적인 일을 하고 말을 하는 게 조금 깍쟁이 스타일이라는 생각만 했던 게 전부였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의사였던 것입니다. 의사라니? 이거 큰일 났다 싶어서 뒷걸음질을 치려다가 멈추었죠. 가만히 있어보자. 내가 왜 도망을 가야 하지? 나는 왜 이 여자가 나를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을 거라고 혼자 속으로 결론을 내린 거지? 내가 의사에 비해 많이 후달리는 사람이니까? 단지 그 이유로? 그때 제 머릿속에 뭐가 떠올랐냐면 말이죠. 아버지의 옛날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제가 아버지의 과거 이야기를 들어서 알고 있었던 건 바로 이 순간을 위해서였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버지의 그 경험담을 제가 몰랐다면 저는 그대로 뒷걸음질을 쳐서 사라졌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경험담을 떠올린 순간 아내에게 똑바로 나아갔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당신과 결혼을 하고 싶다고 말입니다. 그러자 아내가 깜짝 놀라더니 제가 그런 말을 할 줄은 몰랐다고 했고요. 그런 다음 자기도 좋다고 했습니다. 저와 결혼을 하고 싶다고 했어요. 와, 그때의 심정은 놀라서 심장이 터질 것 같았고 하늘로 날아갈 듯 했지요. 앞서 언급을 드렸다시피 저희 집안은 가방끈이 좀 짧은 편입니다. 누나들도 고졸이고요. 저만 대학을 나왔죠. 떡집이 가업이었고요. 처가는 상대적으로 가방끈이 아주 길었습니다. 대졸 아래에 학력은 없는 듯 하였어요. 특이한 건 장인어른, 장모님 두 분이 미국에 가 계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장모님의 형제분께서 재미교포분과 결혼을 하셔서 미국에서 사셨는데 장인어른, 장모님 두 분도 일찍이 미국 생활을 꿈꾸셨거든요. 그래서 들락날락 하시면서 간을 보시다가 아내가 의대를 다니고 있을 때 미국으로 건너가셨습니다. 아주 뿌리를 내리신 건 아니었고요. 그냥 거기에 한참 계시다가 한국에 들어와서 좀 지내시고 다시 건너가시고 이러면서 지내시는 모양새였어요. 아내도 저희 집처럼 3남매였습니다. 그리고 저처럼 막내이고요. 형님하고 처형 두 분 다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셨기 때문에 장인어른 장모님이 더 안심을 하고서 미국 생활을 실현시키셨던 것 같아요. 형님은 중견기업에 다니고 계셨고 처형은 음악을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폼이 나죠? 의사는 아내 말고 집안에 또 없었냐고요? 아내의 육촌 형제 한 명이 의사였어요. 그리고 간호사는 집안에 2명 있었고요. 여러모로 양가의 분위기라는 게 달라도 너무 달랐습니다. 제가 만났던 연상의 여자친구와 결혼을 하기로 했다고 밝히니까 제 지인들이 담백한 표정으로 축하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혼하게 된 사람이 의사라고 밝히니까 제 지인들이 저보고 미치게 운 좋은 놈이라고 하면서 다들 저를 째려봤습니다. 어떻게 인생에서 그 어떤 교차점도 안 보이는데 결혼까지 하게 되었냐면서 신기해하는 반응들도 많았고요. 저 자신도 얼떨떨했으니 다른 사람들은 오죽 놀랐을까 싶네요. 가족들의 반응도 뜨거웠죠. 누나들은 거의 비명을 지르면서 열띤 반응을 보여주었고요. 아버지는 앞으로 의사를 모시고 잘 살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드디어 짝을 만나서 장가를 가게 되었구나 라고 하시면서 흐뭇한 얼굴을 하셨어요. 그런데 다음날 큰누나가 말해줬는데 어머니가 장사 준비를 하시면서 그렇게나 한박 웃음을 지으셨대요. 세상에나 내가 의사 며느리를 다 보다니 오래 살고 볼 일이야. 열심히 살고 볼 일이야. 역시 우리 아들, 장한 우리 아들 최고다. 새벽부터 신이 나서 노래를 부르셨다는 그런 후문에 갑자기 제가 결혼하게 됐다는 것에 실감이 나면서 뜨거운 감정이 막 올라왔고 눈물 섞인 웃음이 지어지더라고요. 결혼해서 정말 잘 살겠다고 그런 다짐이 들었습니다. 사지가 멀쩡한데 결혼을 늦게 한다면 그건 다 나름의 이유가 있겠죠. 아내 같은 경우에는 치열하게 공부를 하고 의사가 되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어서 그쪽에만 집중하며 사느라 도중에 선자리가 들어와도 다 쳐냈다고 합니다. 근데 웃긴 건 말이야. 의사씩이나 되는 잘난 여자가 나이가 어리지도 않는 건 너무 부담스럽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남자들이 있더라. 대체 얼마나 못나야 그런 자격지심을 갖는 건가 싶더라. 아내는 그런 못난 남자들을 치가 떨리게 싫어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수준에 맞춰서 남자를 보려고 하니까 전문직 이상의 엘리트들밖에 없었는데 아내 성격상 그런 남자들이 콧대 세우면서 잘난 척을 하는 꼬라지를 또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아내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어째서 아내가 저와 결혼하겠다고 했는지 그 이유를 알겠더군요. 저에게는 아버지를 닮은 구석이 있었거든요. 남자가 더 전면에 나서지 않으면 뭐 어떻고 뒤에서 집안일이나 하면 뭐 어떤가 싶은 게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아내가 더 잘났으면 남자가 열심히 내조를 하고 도시락도 싸다 바치고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저에게 이런 면이 있는 걸 아내는 눈치를 챘던 거였죠. 아무튼 여기까지 보면 서로 공통점도 없고 같은 집단에 묶일 여지조차 없는 각자였으나 상호 보완이 된다는 점에서 결국 잘 만난 것처럼 여겨졌으나 역시 환경이 너무 달랐던 것의 문제점이 곧 드러나더라고요. 전혀 생각지도 못한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때는 아내가 병원을 개업하던 때의 일이었습니다. 병원을 개업하는 건 아내가 의사를 꿈꾸었던 그때부터 함께 꿔온 그런 중대한 꿈이었습니다. 아내가 의사가 되자마자 그때부터 처가에서도 당연히 때가 되면 개업을 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개업에 대비해서 자금을 어느 정도 준비해 두셨고요. 꿈꿔왔던 그 순간이 현실로 이뤄졌던 때 아내는 당연히 그걸 자랑하고 뽐내고 싶은 지인들을 추려다가 초대를 했습니다. 개업하게 된 병원을 구경시켜주고 점심 한 끼도 아내가 쏘겠다면서 자리를 만들었거든요. 아직 정식으로 진료 오픈을 한 건 아니었지만 개업 준비가 다 끝나 있던 그날 병원에 들른 것은 아내가 고르고 골라서 초대한 지인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님? 오늘 오신다는 연락은 못 받았는데요. 아유, 그랬니? 내가 개업떡 만든다고 얘기를 몇 번 했던 것 같은데 전달이 안 됐나 보다. 아, 떡이요? 아, 네. 개업떡 이야기라면 들었어요. 알고 있었는데 오늘이었군요. 제가 하도 바쁘고 정신이 없어서 잠시 생각을 못하고 있었네요. 아이, 괜찮다, 괜찮아. 우리 의사님이 그럴 수도 있지. 바쁜 몸인데. 그런데 왜 직접 오셨어요? 힘드시게. 내가 정성껏 만들었다 보니 남의 손에 들려보낼 수가 있어야 말이지. 어디 딴 데 보내는 것도 아니고 내 며느리가 차린 병원에 보내는 건데. 그래서 내가 직접 왔다. 어머니가 손수 개업떡을 만들어서 가지고 오셨던 거예요. 싱글벙글 웃으시며 가져온 떡상자를 여는 어머니의 모습을 아내가 떨떠름하게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때 아내의 지인들이 도착을 했고요. 아내는 환하게 웃는 얼굴로 지인들을 맞아준 뒤 어머니를 향해 눈짓을 보냈습니다. 이만 가셔도 좋겠다는 빠른 속삭임을 들으신 어머니가 머쓱하게 걸음을 옮기셨죠. 당신을 맞이할 때와는 다르게 환하게 웃으면서 신이 나서 자기 지인들을 맞이하는 모습에 어머니가 속이 상하셨지만 아무 내색 안 하셨습니다. 개업떡을 위해 고심하고 정성을 다하셨건만 그건 덩그러니 놓여져 있는 게 다였고요. 무한한 속을 감추시며 어머니가 자리를 벗어나던 순간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려왔던 거예요. 근데 저분은 누구셔? 차림새가 후줄근하고 꾀지지한 거 보니까. 아, 건물에서 일하시는 분인가? 요즘 건물 청소하시는 분들 옷 저렇게 안 입어. 아내의 지인들이 발랄하게 떠들었습니다. 어머니는 문턱을 이미 넘은 후였고 이제 그들의 시야에서 막 사라진 참이었으나 들려올 아내의 대답이 궁금해서 귀를 쫑긋 세우셨어요. 우리 집에서 일하시는 분이야. 뭐 좀 갖다 주실 게 있어서 들르셨어. 아내가 태연스레 대답했고 지인들이 수긍하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어머니는 당신이 잘못 들은 게 아니라는 걸 볼을 꼬집어서 확인하셨죠. 현실이었고 몸의 감각도 멀쩡했습니다. 잘나고 자랑스러운 며느리의 그런 모습이라니 어쩌면 그냥 모르는 척하고 이대로 가버리는 게 모두를 위해서 나을 거라고 어머니는 잠시 그런 생각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신다면 제 어머니가 아니었죠. 야, 너 지금 뭐라고 그랬냐? 일하시는 분? 어머니가 눈을 부릅뜨고서 다시 안으로 발을 들이셨습니다. 아내가 즉시 경악했죠. 말을 그렇게 한 걸 들켰다는 낭패감보다도 병원 개업을 자랑하고 싶은 지인들 앞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당혹함이 앞섰습니다. 저기, 여기서 이러지 마시고요. 일단 나가세요. 저랑 같이 나가서 차분히 대화 나누세요. 왜? 여기서 하지 그러니? 안에 이렇게 잘 꾸며놨는데 돈 들였으면 얼른 누려야지 뭐하러 밖에 나갔니? 아, 저기요, 거기 분들 오신 김에 떡 좀 드세요. 제가 직접 만든 정성 가득한 개업떡이에요. 좋은 것만 넣어서 만들었어요. 아시겠지만 우리 며느리가 개업을 하게 됐으니까요. 많은 응원 부탁드려요. 아내의 입술이 덜덜 떨렸지만 어머니는 아랑곳하지 않고 아내의 지인들에게 큰 목소리로 말을 거셨습니다. 그러자 지인들이 저마다 경악을 해댔어요. 며느리? 그러면 저분이 시어머니? 시댁이 사업하는 집안이라고 하지 않았어? 설마 그게 떡집? 지인들이 수근거리는 걸 듣고서 어머니는 코웃음을 치셨습니다. 왜요? 의사 며느리 둔 사람은 떡집을 하면 안 되나요? 의사는 병 고치는 사람이고 저는 떡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하는 일과 사는 모습이 다를 뿐이죠. 기술은 제가 더 나을 수도 있고요. 경력은 무시 못하는 거라서. 어머니가 씩 웃으면서 항시 품에 넣어 다니는 떡집 명함을 아내의 지인들에게 돌리셨습니다.
얼떨결에 그 명함을 받아든 이들은 어느새 어머니의 당당한 기세에 홀린 얼굴이 되어서 저마다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이제 아내를 바라보셨습니다. 너는 내가 부끄럽냐? 아니, 저 그러니까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나는 항상 내 며느리가 자랑스러웠는데 오늘만큼은 부끄럽구나. 어머니가 조용히 남기신 말씀에 아내는 가슴이 뜨끔하게 찔리는 기분이 들어서 얼굴이 터질 듯이 빨개졌죠. 당당한 걸음으로 어머니는 그곳을 벗어나셨고 아내는 한동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걸 저는 아내를 통해서 들었어요. 어머니는 아무 말씀 안 하셨거든요. 어머니가 먼저 이런 방구도 안 하셨다는 걸 알고서 아내는 또 한 번 부끄러워진 듯 하였습니다. 저는 그 상황을 듣고 나서 너무 어이가 없었죠. 화도 났는데 아내가 변명을 하기를 자기가 유독 잘난 모습만 보여주고 싶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그 자리에 부른 지인들이라고 했습니다. 잘난 척을 하려다 보니까 어머니가 시장에서 일을 하시다가 달려온 그 차림새를 보고 순간적으로 짜증이 났고 지인들 앞에서 고고한 척만 하고 싶어서 그런 못된 거짓말을 했다고 하더군요. 자기도 반성하고 있다고 했어요.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많이 배우기도 했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모습에 저는 제가 용서하고 말 게 아니라 순전히 이건 어머니의 선택에 달린 거라고 여겼어요. 같이 어머니를 찾아뵈었는데 제가 숙연하게 고개를 떨군 옆에서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자 어머니가 이렇게 반응하셨습니다. 응? 나는 네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다.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 밝은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가슴이 찡해지면서 눈가가 뜨거워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네? 어머님, 바로 어제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어제 그런 일을 겪은 적이 없다니까 그러네. 나 오늘 갑자기 주문 들어온 거 있어서 바쁘니까 볼일 끝났으면 너희도 그쯤하고 이만 가거라. 어디 무슨 내까라나 왜까라나 하여간 그런 곳에서 갑자기 주문이 들어와서 말이야. 내가 만든 떡을 먹어보고 홀딱 반했다지 뭐니. 어머니가 한쪽 눈을 찡긋하시면서 말씀하셨을 때 아내가 감동으로 울컥해서 입을 틀어막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현장에 있었던 아내의 지인 중 하나가 바로 어머니한테 떡 주문을 넣은 것이었어요. 아내는 울면서 감사하다고 죄송하다고 그렇게 인사를 한 뒤에 저와 걸음을 옮겼습니다. 앞으로 살면서 거들먹거리지 않겠다고 하더군요. 저희 어머니를 보면서 저런 게 바로 어른이구나. 진짜 인생을 사는 모습이구나. 이런 걸 느꼈다고 했어요. 한없이 부족한 스스로를 깨닫고 좀 더 경험한 태도로 살겠다면서 각오를 다지더니 그랬던 덕분인지 아내가 차린 병원은 문전성시를 이루었답니다. 떡집과 병원 중에서 어느 쪽에 손님이 더 많은가를 따져보자면 그건 우열을 가릴 수가 없겠네요. 하루하루가 너무 힘이 드네요. 제발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너무 비난하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럴 거라 믿고 이야기를 시작해볼게요. 남편과 저는 10년이라는 연애 끝에 뒤늦게 결혼을 하게 된 케이스였습니다. 저희 둘 다 집이 그렇게 부유하지가 않고 각자 먹고 살아서 부모님 모시고 그러기 바쁘다 보니까 알콩달콩 연애하고 사랑을 나누면서도 막상 현실적인 결혼 문제까지 들어가게 되면 서로 여유가 없고 걸리는 게 많다 보니까 다음에 제대로 얘기해보자. 조금 더 사귀고서 결혼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 라는 등 여러 가지 핑계 아닌 핑계를 대며 연애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 세월이 10년이 되었더라고요. 사실 지금이야 어쨌든 결혼을 했다고는 하지만 결혼까지 우여곡절이 없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저와 남편의 집안 사정이 그리 좋지 않았다는 게 가장 대표적인 이유이기는 했지만 시어머니가 특히 저희가 결혼하는 것을 별로 안 좋아했어요. 아무래도 오래 연애를 하다 보면 구체적으로 결혼 이야기가 나오지 않더라도 서로 부모님 정도는 한 번씩 뵙잖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아주버님들이랑도 잘 지내고 시아버지랑도 결혼 전에 장난스럽게 아버님 며느라가라고 이야기하면서 대화할 정도로 무척 친했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시어머니는 좀 어렵더라고요. 저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으신 것도 있었지만 시어머니가 참 유별나신 분이었습니다. 특히 아들, 그 중에서도 남편 사랑으로 말이죠.
남편은 삼형제 중 막내입니다. 근데 시어머니가 예전에 결혼을 할 때부터 나는 꼭 셋째를 맞둥이로 할 거야 라는 의견이 있으셨다고 해요. 근데 둘을 낳고 나서 그렇게 시어머니가 고대하던 막내를 가지려고 하는데 당시 시어머니가 좀 노산이었던지라 의사가 지금 또 아이를 가지시면 산모가 위험할 수 있습니다라며 되도록이면 임신을 안 할 것을 권유했다고 해요. 여보, 이미 우리 아들은 둘이나 있잖아. 당신이 예전부터 셋째를 막내로 가지고 싶다고 꾸준히 이야기하긴 했지만 당신이 위험해질 수도 있다는데 당신 본인을 생각해서라도 두 아들로 만족해주면 안 될까? 절대 싫어. 나 예전부터 그랬잖아. 꼭 셋째까지 가지고 싶다고. 나는 포기 못하겠어. 시어머니가 왜 그렇게까지 셋째에 집착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시아버지는 시어머니 상화에 못 이겨서 결국 시어머니 바람대로 셋째를 가지게 됐고 실제로 남편을 출산하는 과정에 있어서 시어머니에게 고비가 한번 왔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불행 중 다행으로 응급처치를 빠르게 해서 시어머니도 목숨을 건질 수 있었고 남편은 그 영향 때문인지 태어날 때 미숙아로 태어나서 인큐베이터에 조금 있기는 했지만 그래도 얼마 안 가서 일반 아기들처럼 건강을 찾아가지고 지금까지 무사히 클 수 있었다고 했죠. 그래서 시어머니는 비록 다른 아들들이 있지만 남편을 그 누구보다도 사랑했다고 합니다. 오히려 한번 아팠던 아들이라 더 안쓰러워하고 더 애틋했어요. 우리 재호 이쁘게 자라줘서 고맙구나. 고마워. 이런 말을 하면서 입술에 쪽 뽀뽀를 했다고 합니다. 무려 남편이 중학생 때까지요. 엄마는 맨날 막내만 좋아해. 나랑 형은 좋아하지도 않고. 맞아. 엄마, 우리도 아들인데. 심지어 어릴 적 아주버님들이 시어머니의 남편 편애 때문에 저런 식으로 이야기한 적도 많았을 정도로 말이죠. 남편도 시어머니가 본인을 다른 형들보다 더욱더 좋아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제가 시부모님에게 인사를 드리러 갈 때 우리 엄마가 나를 힘들게 가져서 그런지 조금 극성이야. 그러니까 엄마가 무슨 말 하더라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겨. 라고 경고도 해줬었습니다. 뭐 저희 부모님도 저 좋아하시고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부모님들도 자기 자식만큼 사랑스럽고 귀한 사람은 없을 테니까 저는 당연히 시어머니도 그냥 그런 흔한 어머니 중 한 명일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남편이 그렇게 사전에 경고를 한 건 괜한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딱 집에 들어서자마자 저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는 눈빛이 얼마나 날카로운지 오금이 다 저렸어요. 안녕하세요. 재호 씨 여자친구입니다. 말씀 많이 들었어요. 다행히 그래. 라면서 제 인사를 받아주시기는 했지만 과연 제가 우리 아들한테 잘 어울리는 여자일까? 라는 탐색의 눈빛이 제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집에 갈 때까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쎄했죠. 마치 귀신이 내 등 뒤에 달라붙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어머님의 서늘한 눈빛을 보면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게다가 그렇게 첫 만남을 한 이후에도 무엇 때문인지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이야기해서는 너 여자친구 좀 데려와봐. 같이 식사나 하게. 라며 저를 부르는 일이 많았습니다. 어머님, 이것 좀 들어보세요. 전이 맛있네요. 그래, 너도 많이 먹어라. 보기엔 굉장히 다정하고 정다운 대화처럼 보이죠. 하지만 저희 시어머니 억양은 전혀 그러지 않았습니다. 겉으론 저렇게 말해도 눈빛은 계속 저를 뚫어져라 쳐다보며 흠잡을 곳을 찾는 듯 했어요. 처음엔 그저 내가 잘못 본 거다라고 생각하고 싶었지만 저에게 건네시는 말들을 보니 아니더군요. 그래, 너희 아버지는 뭘 하신다고 했지? 저희 아버지는 버스 운전사세요. 오래 하셨어요. 저희 아빠가 모는 버스 타고 학교 등교하고 그랬거든요. 버스 기사. 사는 게 넉넉진 않았겠구나. 네, 그랬죠. 아무래도. 나는 우리 재호가 돈 많은 집안 여자애랑 결혼하길 바랬거든. 네? 네.
부모님 직업 묻고 그 다음 말로 자기 아들이 돈 많은 집안 여자랑 결혼했으면 좋겠다고 대놓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에 제가 뭐라 답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눈도 어디다 둬야 할지 모르겠고 괜히 저 때문에 우리 부모님이 모욕이라도 당한 것처럼 느껴져 서글퍼지기까지 했어요. 시아버지는 시어머니의 말에 당황하셔선 왜 그래? 하고 분위기를 어떻게든 수습하려고 하셨지만 도통 수습이 안 되는 분위기였죠. 결국 저와 남편은 먹다 중간에 나와야 했습니다. 엄마, 나 결혼하지 말까? 처음으로 엄마한테 그런 말을 했을 정도로 당시 이 결혼을 해야 하나 고민이 되었습니다. 남편을 사랑하고 오래 함께 있던 만큼 정이 깊었지만 이런 시어머니 감당할 수 있을까 겁이 났거든요. 게다가 시어머니는 제 앞에서 정말 눈에 띄게 남편을 챙기더라고요. 일부러 저에게 보여주려 한 건 아닌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워낙 익숙하게 받아들였거든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생선 요리가 나왔는데 생선 가시를 하나하나 발라서 살만 올려준다던가 맛있는 반찬 있으면은 남편 쪽으로 밀어준다던가. 재우야, 이거 먹어라. 몸에 좋은 거야. 너 요즘 허약해 보여. 어째 예전 같지가 않아. 엄마도 먹어요. 아이고, 잘 먹네. 우리 아들 이쁘기도 하지. 그러면서 제 남편이 먹는 걸 보며 흐뭇하게 웃는데 솔직히 약간 소름이 끼쳤어요. 나이 먹은 남편 엉덩이까지 톡톡 두드리셨거든요. 저희 남편은 겉도 모르고 맛있게 먹고 있는데 저는 고등어 가시가 목에 걸릴 것 같이 속이 답답해져 왔죠. 정말 남편만 편애한다는 게 제 눈에도 보였습니다. 보통 시부모님 그리고 남편 저 이렇게 넷이 밥 먹을 때가 많았는데 그래도 가끔은 아주버님들이랑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하기도 했거든요. 근데 맨날 뭘 챙겨줘도 남편만 챙겨주고 아주버님들도 시어머니가 본인들을 별로 신경 안 쓴다는 것에 너무도 익숙해서 하나도 놀랄 게 없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남편을 그렇게 아끼신다더니 정말 그렇구나. 솔직히 그렇게까지 극단적인 편애를 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저에게도 언니 하나와 남동생 하나가 있지만 저희 부모님은 언제나 저희에게 공평하게 사랑을 주셨거든요. 물론 살면서 동생의 누나이기에 제가 양보해야 됐던 것들도 있었고 반대로 언니의 동생이기에 제가 배려해야 됐던 것들도 존재했지만 그건 남동생도 언니도 마찬가지로 겪었을 부분이고 비록 그럴 때면 어린 마음에 심통이 나기도 했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적어도 저희 부모님은 언니든 동생이든 저든 모두 공평하게 희생하고 공평하게 배려받는 그런 교육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릴 때야 싸우기도 자주 싸웠지만 성인이 돼서는 서로 화기애애하게 지냈고요. 아무튼 그래서인지 아주버님들이 조금 안쓰럽기도 하고 남편도 사랑을 받는 입장이기는 하지만 형들 눈치가 보이지 않았을까 싶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남편이 결혼을 한다면 시어머니의 그런 집착 아닌 집착이 좀 덜할 거라고 믿고 싶었어요. 솔직히 애초에 남편과 연애 기간이 길어지면서 저는 이제 남편 아닌 사람과 결혼을 꿈꿀 수 없었고 남편도 비슷한 마음이었기 때문에 나중에 그래도 어머님이 지금만큼 재호 씨를 붙들고 계시지는 않을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결혼을 하고 나서 알았죠. 제 추측이 완전히 틀렸다는 것을요. 판단이 완전히 오류였다는 걸요. 서로 여유가 없는 사정 속에서 힘들게 결혼을 했기 때문에 여느 부부가 안 그렇겠냐마는 솔직히 저희는 조금도 감회가 남다르고 가슴이 벅찼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사정이 안 좋았냐면 결혼 이야기를 나누고 나서도 우리 결혼식 올리지 말고 혼인신고만 할까? 라는 대화까지 진지하게 나눴었거든요. 그러다 어찌어찌 운이 좋아서 나름대로 깔끔한 웨딩홀을 아주 비싸지 않은 가격으로 빌릴 수 있었고 도움을 좀 받아서 가볍게 제주도로 신혼여행까지 다녀오고 혼인신고를 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아주버님들 그리고 시아버지가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저희 결혼을 허락해놓고도 그렇게 탐탁치 않은 느낌이었습니다. 전에 한번 시아버지가 저희 결혼식에 보탠다고 친구분에게 돈을 빌린다고 했었는데 시어머니가 그런 시아버지에게 대고 아니 무슨 걔네 결혼에 돈까지 빌리려고 해요?
라며 뭐라고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냉정하게 생각해보면은 시어머니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당시 남편과 저는 물론이고 주변인인 저희 친정 식구 그리고 다른 시댁 식구들 모두 저랑 남편 결혼 좀 제대로 하게 해주겠다고 모두가 노력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시어머니만 저렇게 초를 치는 발언을 하니까 솔직히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저도 어쩌다가 몰래 들은 거라서 차마 그 앞에서 대놓고 얘기를 하지는 못했지만 좀 불쾌했습니다. 안 그래도 그런 인식 때문에 다른 시댁 식구들보다 시어머니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저였는데 어쩌다 시댁에 갈 일만 생기면 시어머니는 남편만 챙기고 저한테는 예, 주방에 가서 과일 좀 깎아오너라 라며 자질구레한 것들만 시키고 그래도 그럴 때마다 아주버님들이나 시아버지가 제 편이 되어주시고 자주 시댁에 들리는 편은 아니었기 때문에 견뎠습니다. 그리고 당시 저는 허니문 베이비를 얻어서 임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몇 달 지나서는 시댁에 갈 일이 있어도 시어머니가 애 때문에라도 저한테 일을 못 시키셨죠. 솔직히 시키려고 안 한 건 아닌데 그럴 때마다 아주버님들이나 시아버지가 나서서 임신한 사람한테 뭘 그런 걸 시켜? 라며 적극적으로 막아주신 덕분에 조금 편하게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런 저도 참지 못할 일이 터지고 말았어요. 제가 만삭이었을 때인데 시어머니가 본인 친구들을 불러놓고 생일잔치를 연다고 제게 오라고 하더라고요. 어머니, 저 몸이 좀 불편한데 다음에 해드리면 안 될까요? 했더니 예, 그럼 내가 이 많은 음식을 어떻게 혼자 하라는 거냐? 하시더라고요. 거의 역정과도 같은 수준이었기 때문에 당황스럽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러자 저도 화가 나 그럼 남편을 보내겠다고 했죠. 그런데 이런 일에 무슨 제호를 부르냐며 남자가 그런 일 하는 법이 어딨냐고 펄펄 날뛰시는 겁니다. 아참, 기가 막혀서. 아니 그럼 멀쩡한 남편 두고 만삭인 제가 시어머니 생일상 받으리러 가는 게 맞는 건가요? 저도 이건 아니다 싶어 못 가겠다 말씀드리고 그대로 전화를 끊고 그냥 백제라는 심정으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분명 자기 친구들에게 얼마나 제욕을 해대고 있을지 저를 올려놓고 얼마나 떡방아를 찍어대고 있을지 예상이 갔다만 그러라면 그러지 하고 꼿꼿이 있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날 남편이 유독 피곤스러운 얼굴로 집에 들어오더군요. 무슨 일 있었어? 나 어머니 집에 갔다 왔어. 어머니가 당신 안 왔다고 난리치는데 지금 나랑 형이랑 겨우 수습하고 오는 길이야. 알고 보니 어머니는 저를 제외한 온 식구를 불러놓고 저와 남편의 이혼을 논하셨다고 합니다. 저처럼 버르장머리 없는 계집애는 더 이상 이 집안 식구로 들일 수 없다면서요. 어디 시어머니한테 바락바락 대들 수 있냐며 아무리 시대가 지났어도 자기는 용서할 수 없다는 등 그런 말들을 쏟아내셨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어머님 성격 뻔히 아는 아주버님과 아버님은 모두 그런 어머니께 진정하라 참아라 말리셨고요. 그 후 저와 어머님의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전쟁도 집안에서 시작된 전쟁이 가장 살벌하고 치열하다고 하잖아요. 저와 어머님이 그랬습니다. 저도 어머님도 서로 한치도 물러설 기세가 없었죠. 솔직히 저는 그때 만삭이었고 하루라도 편하게 있고 싶었어요. 하지만 어머님 때문에 신경이 예민하지 않은 날이 없었어요. 일부러 저 들으라고 남편에게 전화를 하셔선 우리 아들 밥 먹었니? 걔가 밥은 해줬지? 아니 걱정이 되어서 말이야. 엄마가 괜히 엄마한테 뾰루지난 걸 너한테 풀면 어쩌나 해서. 아니에요 엄마. 왜 그런 걱정을 하세요? 그래 아니면 됐다. 근데 혹시나라도 걔가 먼짓거리 하려 하면 엄마한테 바로 말해라. 엄마가 무슨 말 하는지 알지? 그렇게 전화를 끊으셨어요. 이제 아빠가 될 아들한테 전화해서 그런 말들을 쏟아내는 게 정상인가요? 저는 저런 말을 하는 시어머니를 보고 있자면 기도 차고 황당해서 대꾸조차 상대조차 하고 싶지 않은 생각이 절로 들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남편이었어요. 이놈의 남편은 시어머니가 주는 사랑을 그냥 오냐오냐 받아와서 그런지 그게 당연한 줄 알더라고요. 여보, 엄마가 내 걱정돼서 전화한 거잖아. 우리 엄마가 날 너무 사랑하는데 그럼 어떡해.
사랑하지 말라 해? 나도 어쩔 수 없어.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의 갈등에서 남편이 할 수 있는 역할은 하나예요. 바로 중재죠. 어떻게든 서로가 덜 싸우도록 중간에서 갈등을 조절해야 하는데 남편은 시도조차 안 했어요. 오히려 부르르 떠는 저를 예민한 사람 취급했어요. 그러다 보니 저도 어느 순간부터 너무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그렇게 10달을 꽉 채우고 저는 아들 하나를 낳았습니다. 다행히 제가 아이를 낳고 나자 남편도 그쯤엔 정신이 조금 들었는지 남편 역할을 해주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 말은 걸러서 전달할 줄도 알았고요. 저는 임신하고 한 3개월쯤 됐을 때부터 직장을 쉬고 집에서만 있었어요. 원래는 애를 낳고 나서 다시 직장을 다니고 싶었거든요. 일하는 걸 좋아하기도 하고 집에만 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밖에서 사람들도 만나고 그러는 게 좋아서요. 하지만 애를 낳고 나니까 더 복잡하고 챙길 것도 많고 그러더라고요. 저희 형편에 애 봐주고 집안일 해줄 가정부를 둘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저보다 벌이가 좋은 남편을 전업으로 돌릴 수도 없는 거고. 당신 회사 다니고 싶다면서 괜찮겠어? 솔직히 조금 아쉽긴 한데 어쩔 수 없지. 우리가 낳고 싶어서 낳은 아이잖아. 그리고 설사 가정부 아줌마를 부를 수 있다고 해도 애들은 엄마 아래서 커야 된다고 생각해. 걱정 마. 언젠가라도 다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을까? 그때까지는 사랑하는 우리 아들 하나 열심히 키우면서 살고 있을래. 그리고 그렇게 저는 거의 5년 동안 전업주부로서 아들도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도 했습니다. 모든 생활비를 남편이 벌어왔기 때문에 육아만큼 신경 썼던 것이 남편이었어요. 남편은 평소 아침도 잘 안 먹고 가는 스타일인데 제가 억지로 우겨서 한 숟갈씩이라도 밥을 먹고 가게 했고 일찍 퇴근하는 날이면 그래도 몇 번은 남편이 좋아하는 반찬 같은 거 미리 장봐와가지고 배부르게 먹고 자라며 한 상 크게 차려놓은 적도 꽤 있습니다. 다른 집 부부들 보면 남편이 주말에 애들이랑 안 놀아주고 집안일 안 하는 것 때문에 싸우는 경우도 많이 봤는데 물론 저희 남편도 피곤하고 그러면 애가 놀아달라고 보채도 잠이 자는 게 더 바빠서 대꾸도 제대로 못할 때 있었고 집안일을 안 도운 적도 있긴 해요. 하지만 저는 그걸로 바가지를 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뭐가 못마땅한지 집에서 팽팽 놀고 있다며 그렇게 명절날 저를 볼 때마다 구박해대기 일쑤였어요. 그것도 자기 딴엔 저 못 알아차리게 하려고 돌려서 말이죠. 아이고, 우리 불쌍한 내 아들. 혼자 고생하느라 힘들지? 얼굴이 헬쓱해졌네. 엄마가 한약 지어왔으니까 이거 꼭 챙겨 먹어라. 엄마, 고마운데 내 것만 있어? 어? 아이, 그럼 이게 얼마인데. 우리 며느리는 보니까 먹을 거 잘 먹고 다니는 것 같더라. 아이, 저것 좀 버려. 볼 때마다 살이 올랐잖니. 아이고, 엄마. 재수 씨 살이 뭐가 올랐다고 그래. 엄마도 참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지. 재수 씨, 이해하세요. 오늘 저희 엄마가 좀 예민한가 보네요. 예민하긴. 제 뱃살 나온 건 니들은 안 보이니? 아주 울퉁불퉁 튀어나온 게 흉측하다 못해 보기가 싫다. 너 헬스를 끊던지 뭘 좀 해라. 여자가 애 낳았다고 그렇게 퍼져 있는 것도 남편 보기 안 좋아. 여자는 늘 관리해야 하는 거야. 안 그럼 남편한테 사랑 못 받는다. 말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어떻게 사람 가슴에 대못을 그렇게 요리저리 잘 꽂으실 수 있는 걸까요? 어디 학원에서 배워오시기라도 한 걸까요? 그런 걸 알려주는 학원이라도 있는 걸까요? 저만 모르는 걸까요? 정말 시어머니 말 한마디 한마디에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그날따라 조금 달라붙은 옷을 입고 가 뱃살이 보였던 것뿐인데 그걸 가지고 저것 좀 보라며 아주버님들한테까지 강요를 하는데 아주버님들은 조용히 눈길을 피하시고 그 사이에서 시아버지는 난처하신 표정으로 앉아 계시고 얼굴이 화끈거려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이어 경악스러운 행동을 하시더군요. 집에 돌아가는 길 귀한 아들에게 보약 한 상자 들리면서 쟤는 주지 말고 너만 먹어. 냉장고 구석에 숨겨놓고. 하고 귓속말을 하더라고요. 대체 나이를 어디로 먹으신 건지
고스톱 쳐서 나이 따신 건지 너무 유치해 못 들은 척 고개를 돌렸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태연이도 그 후에 가끔씩 남편에게 보약을 먹었는지 확인 전화를 걸면서 남편에게 묻는 척 제가 같이 먹고 있는지 물어보기도 했어요. 그 비싼 보약 자기 아들이 아닌 제가 먹는 거 싫었던 거죠. 마음 같아선 보약 봉지들 다 찢어버리고만 싶었습니다. 이런 시어머니와의 지긋지긋한 갈등은 저희 아이가 크면서부터 더 커졌는데요. 여러분들의 시어머니도 그러셨나요? 제 주변엔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 저희 시어머니는 육아에 지나치게 간섭하려 들었어요. 아이 키울 땐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 하는 말들을 계속해서 하시는데 저는 시어머니에게 육아에 관련된 책을 받은 것만 여러 권이에요. 처음에야 좋은 의도라고 믿고 싶었지만 그게 결국은 간섭을 위해 준 거라는 걸 알게 된 이후론 쳐다도 보고 싶지 않았죠. 내가 3명을 키워봤잖니. 우리 재호도 내 아래에서 좋은 교육받고 자라 저리 큰 거야. 너도 네 아들, 네 남편처럼은 키우고 싶잖니? 그럼 내 말 들어봐라. 그러면서 시어머니는 저희 아들에게 자기가 했던 교육 방식이라느니 뭐니 하면서 이상한 것들을 강요했습니다. 심지어 시어머니는 저희 아들을 먼저 영어 유치원에 보내라고 한 분이었어요. 저는 태권도나 검도 같은 운동이면 모르겠지만 흔히 얘기하는 대학 입시용 공부를 시키고 싶진 않았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저랑 생각이 달랐습니다. 제 아들은 본인들 때가 아니라 요즘 같은 시대에 태어난 만큼 어릴 때부터 조기 교육을 제대로 해야지 나중에 공부도 잘하고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취직하고 훌륭한 사람이 된다. 고 언제나 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솔직히 조기 교육을 시켜서 그럴 수 있다면 모든 사람들이 다 조기 교육을 시키겠죠. 그것만이 정답이 아닌 건데 이 당연한 진리를 시어머니 혼자만이 자기 말이 맞다고 끊임없이 주장하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저희 아들이 7살이 되던 해였는데 어느 학원에서 테스트를 보았는데 50점을 맞았던 이야기가 시어머니 귀에 들어간 거였어요. 남편은 우스갯소리로 한 말이었는데 시어머니는 그 얘기를 듣자마자 그야말로 경악하셨어요. 그리고 애 앞에서 대놓고 아니, 얘 머리가 그렇게 안 좋아? 그건 거의 바보들이나 받는 점수 아니니? 하더군요. 어머님, 성재 아직 영어를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아니, 저 나이에 영어를 못 배웠다는 게 말이 되니? 너 요즘 애들 영어 유치원 다니고 영어로 벌써 대화하고 그러는 거 모르니? 아니, 어떻게 된 게 젊은이가 그런 것도 몰라서 내가 가르쳐줘야 하는 거니? 애가 문제가 아니다. 네가 교육을 잘못 시켰지. 넌 직장도 안 다니고 애만 키웠으면 잘 키우기라도 해야지. 넌 집에서 대체 뭘 하는 게냐? 어머님, 말이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시어머니는 애가 그 점수를 맞아온 건 말도 안 된다면서 그때부터 우리 아들의 애면 저럴 리 없다며 저를 지적하고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네, 간섭을 넘어 본격적인 비난이 시작된 거죠. 그리고 계속 저에게 애 영어 선생 붙여야 한다고 어떻게든 지금부터 가르쳐 놓아야 한다고 매일같이 불이 나게 전화를 하는데 도무지 육아를 할 수가 없을 정도였어요. 일단 제가 선택한 전략은 피하기였어요. 피하면 남편과의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고 저도 스트레스를 받을 일도 없었으니까요. 남편도 몇 번 시어머니에게 말을 해주어서 그나마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뭐든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냅두면 상처도 곱는 법이잖아요. 기어이 일이 생기고 말았어요. 어떻게 보면 차라리 터졌어야 할 일이죠. 올해 설날에 터진 일입니다. 저희 집은 명절 같은 건 잘 안 쇠서 결혼 전에도 저희 부모님은 명절에 굳이 집 올 필요 없고 시댁이나 다녀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라 명절 때 친정집에 간 적은 거의 없습니다. 물론 남편이 우리 집만 들리는 건 좀 그러니까 당신네 집도 들리자. 오랜만에 장모님이랑 장인어른도 좀 뵈고. 라며 저를 데리고 친정집에 갈 때도 있었지만 그냥 가족끼리 밥 한 끼 먹고 나오는 게 전부였어요. 그냥 바로 시댁으로 향하고는 했죠. 어차피 친정집이야 원할 때 아무 때나 가도 상관없는 거고 시어머니 빼면 아주버님들 시아버지 모두 좋았기 때문에 거기서 전 좀 붙이고 이러는 거야 그렇게 힘들 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매일 그렇게 명절에 시댁을 갈 때마다 시어머니랑 삐걱거리는 일이 있었어요. 너무 사소한 것들이기도 했고 그 당시에 싸울 때는 큰일로 번지지가 않아서 기억이 안 나는데 이번 설날에는 그 사소한 싸움이 너무나 크게 불이 붙고 말았죠. 그나저나 너 성재 교육은 잘 시키고 있니? 요새는 어릴 때부터 제대로 키워야 훌륭한 어른이 되는 법이야. 그놈의 교육 발언이 또 시작되었습니다. 어머님, 저는 아들이 초등학교 고학년은 되었을 때 학원에 보내줄 거예요. 아들이 원할 때요. 성재가 우리 재호 닮았으면 공부를 못할 리가 없어. 어쩌면 영재일 수도 있는 거 아니니? 우리 재호도 어렸을 때 천재의 영재 소리 들으면서 자랐다. 그러니까 어른 말 들으렴. 내가 괜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니까. 조기 교육이 왜 중요하다겠어. 다 이유가 있으니 그래. 어머니, 제가 알아서 할게요. 넌 참 끝까지. 너는 젊은 애지만 어쩜 그리 꽉 막혔니? 참 보다 너같이 고지식한 애는 처음이야. 나같이 나이 든 사람도 아는 걸 말이야. 내가 저번에 말이 심하다고 해서 참으려 했는데 아니 이건 그 수준이 아니네. 그때도 제가 참았어야 되는데 올 설에도 전을 부치는 제 옆에 와가지고 슬쩍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순간 저도 모르게 화가 불쑥 솟구쳤어요. 어머님, 언젠가부터 자꾸 저희 성재 공부시키라고 하시는데 부모는 저랑 재호 씨예요. 저도 재호 씨도 우리 성재 아직 학원 같은 거 보낼 생각 없어요. 근데 자꾸 어머니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니 솔직히 좀 부담스러워요. 아까 말했듯이 성재 부모, 어머님 아니에요. 저랑 재호 씨예요. 저희가 알아서 할 거고 만약에 우리 성재가 조금 더 커서 본인이 학원 다니고 싶다고 저희한테 얘기하면 그때는 몇 살이 되든 상관 안 하고 보내줄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관심 두지 않으셨으면 해요. 너 어른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내가 나 잘 되라고 성재 학원 보내라 그러는 거야? 성재 잘 되고 더 나아가서 너네 잘 되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어머님이 저희 걱정해 주시는 건 알지만 부모인 저희가 괜찮다고 하는데 계속해서 어머님 의견을 강요하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해요. 저희 성재 아직 초등학교도 제대로 안 들어갔어요. 그리고 평소에 공부 같은 것에 관심을 보인 적도 없고요. 참, 얘는 누굴 대체 가르치려 드는 거야? 내가 육아 전문이야. 내 손주는 내가 알아. 솔직히 그 말에 제 아들인데요 하고 덧붙일 걸 정말 얼마나 간신히 참았는지 모르겠어요. 온 힘을 다해 참았던 것만 기억이 나네요. 그 싸움이 시발점이 되어 저와 시어머니는 더욱더 사이가 안 좋아졌습니다. 그래도 다른 시댁 식구들과는 사이가 좋았고 아무래도 명절이라던가 시부모님 생신 같은 날에는 제가 아무리 시어머니를 만나기 싫다고 하더라도 꼭 얼굴을 봐야 했기 때문에 마주칠 수밖에 없기는 했지만 그때마다 저랑 시어머니는 눈 한 번 어쩌다 마주칠 때마다 서로 표정이 되게 안 좋았어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이미 그때 그렇게 크게 싸우고 말았으니까요. 제가 이혼을 하지 않은 이유는 남편 때문이었습니다. 사람이 어느 기점부터는 철이 든다고 남편이 완벽한 사람은 아니어도 잘해주는 편이었거든요. 제가 고생하는 걸 보고 있으면 스스로 나중에라도 깨닫고 여보, 내가 할게. 라며 나서는 편이기도 했고 남편이 직종 특성상 야근이 많아서 밤늦게 들어오는 날이 제법 꽤 있었는데 저도 남들보다 몇 시간씩 하루에 더 일하는 게 얼마나 힘들까 싶어서 주말이라도 좀 쉬라는 마음으로 일부러 이야기를 안 하는 것도 있었어요. 남편은 남편대로 제가 그런 걸로 바가지 한번 안 긁으니까 자기가 배려받고 있다는 생각에 여보, 내가 더 잘할게. 라며 저한테 더 잘해주고 저도 전업이기는 하지만 솔직히 회사 일만큼 힘든 게 육아였기 때문에 가끔씩은 남편이 좀 도와줬으면 하는 마음도 있긴 했는데 남편이 자진해서 저를 도와주고 집안일도 해주고 그러니 기분도 좋고 매일같이 붙어 사는 부부이다 보니까 싸우는 날도 없던 건 아니지만 그래도 큰 부부싸움은 한 적이 없었고 서로가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 할 일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래도 제법 화목한 부부 생활을 했어요. 그러기에 남편을 생각해서 시어머니는 간신히 무시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솔직히 이 상황 때문에 이렇게 제 사연을 정리해보게 된 거거든요. 시어머니가 그렇게 싸우고 나서 얼마 안 되어가지고 시아버지 생신이 있어서 또 시댁에 갈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아들도 데리고 남편, 아주버님들, 시어머니, 시아버지 다 모여서 저녁을 먹는데 갑자기 시어머니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성재, 우리 재호 아들 맞긴 해?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세요, 어머님? 아니, 아무리 생각해도 좀 이상해서 말이야. 솔직히 부모 중에 어느 한쪽만 닮는 경우가 많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너무 심할 정도로 성재는 우리 재호를 하나도 안 닮았어. 성격이 닮았나 했더니 그런 것도 아니고 어미로서 이상하게 생각이 되지 않겠어? 아니 엄마,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예요? 성재 당연히 제 아들이지. 그럼 누구 아들이겠어요? 아내를 많이 닮기는 했지만 커가면서 바뀌는 경우도 있고 성격 같은 경우도 저를 안 닮았을 수도 있죠. 맞는 말이다. 당신은 갑자기 무슨 소리야? 애들 잘 지내는데 괜히 그런 말하면서 초를 치면 좋아? 아니 뭐 초를 치더라도 말이 되는 걸로 얘기를 해야지. 갑자기 성재가 재호 아들인 게 의심이 된다니. 그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시댁 식구들이 어이가 없다며 반박을 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꿋꿋했어요.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는 성재가 재호 아들이 맞으면 유전자 검사라도 해보면 되는 일이 아니겠어?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과학적으로 검사해가지고 이 오해를 해소하면 되겠네. 요즘 TV 보니까 서로 사랑을 확인하는 선에서 아무렇지 않게 많이들 하더구만. 뭐 검사 비용도 저렴하다던데? 아가, 괜찮지? 라며 졸지의 분위기가 친자 검사라는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아이, 말도 안 되는 소리 마. 이 여편네가 실성했나. 하고 시아버지는 반대를 하셨지만 어머님은 웃으시며 그러시더군요. 예, 오해 풀고 싶으면 하면 되지. 망설일 거 뭐 있니? 떳떳하면 하면 되잖아. 안 그러니? 저는 황당했지만 이미 머리 꼭대기까지 열린 머리 뚜껑을 닫을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저도 질세라 하겠다 해버렸어요. 네, 할게요. 그렇게 해서라도 어머님 의심을 풀 수 있으면 해야죠. 아니 여보, 그게 무슨 말이야? 어머님이 요구하시잖아. 하자고. 해요 어머님. 결과는 보고 드릴게요. 솔직히 여전히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대충 어느 부분에서 시어머니가 그런 의심을 하게 되었는지. 아주머님들이나 시아버지, 남편은 자기들이 시어머니를 설득하겠다면서 본인들은 이런 의혹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걸 아니까 괜히 시어머니 말에 흔들리지 말라고 하시는데 시어머니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저한테 무조건 유전자 검사 받아가지고 완벽하게 해결을 하자고 나오는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셨다면 그까짓것 그냥 검사하고서 깔끔하게 남편과 제 사이에서 낳은 아들인 거 인정받고 시어머니한테 대놓고 뭐라고 하면 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사실 저에게는 비밀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며칠 후 곰곰이 생각해보니 시어머니께서 어쩌면 제 이야기를 아셨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우선 비밀이 무엇이냐면요. 결혼식 올리기 3일 전에 오래 알고 지내던 고향 친구들이 원래 결혼하기 전에는 마지막으로 나이트클럽 같은 데 한번 가서 놀아주는 거라면서 저를 데리고 물 좋다는 나이트클럽을 갔습니다. 원래 클럽을 자주 즐기는 편은 아니었지만 이제 정말 결혼을 앞두고 한 남자와 평생을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결혼 전 마지막 일탈을 즐기는 기분은 그렇게 나쁘지가 않더라고요. 게다가 마침 그때 나이트클럽에 갔을 때 어떤 남자가 저한테 대시를 했었습니다. 당연히 그 남자와 바람을 필 생각은 아니었어요. 근데 같이 술도 마시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어느새 정신을 잃고 말았어요. 술을 잘 마시던 편이 아니던 제가 술을 저도 모르게 주량 이상으로 마셨나 보더라고요. 제가 인지하지 못하는 새 필름이 툭 끊겨서 나중에 아픈 머리를 부여잡고 일어나니까 저는 클럽에서 만났던 남자랑 모텔에서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정황상 누가 봐도 선을 넘은 것 같았죠. 너무 당황했던 저는 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제 옷가지를 집어들고서 대충 입은 뒤 불이 나게 모텔 밖으로 뛰쳐나와 집으로 향했습니다. 정말 변명으로 들릴 수 있는 거 압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술이 너무 취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억 자체가 너무 희미해요. 분명히 클럽에 들어가서 남자를 만나고 춤을 좀 추다가 친구들은 여전히 무대에 있을 때 저만 그 남자와 따로 무대를 빠져나와서 클럽 구석에 있던 작은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던 것까지는 기억이 있는데 그 이후에는 제대로 기억이 나는 게 하나 없습니다. 제가 잘못했다는 거 압니다. 하지만 솔직히 큰 문제가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결혼식도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저만 입 다물고 있으면 충분히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시어머니가 제 아들이 정말 남편의 친자가 맞는지 의심을 하고 있잖아요. 순간 그 클럽에서의 기억이 나서 머리가 새하얘지더라고요.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여전히 저희 아들이 저와 남편 사이의 아들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혹시나 클럽에서 만났던 그 남자의 아이면 어떻게 하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댁 식구들 그리고 남편이 제 편을 들어줄 때마다 고맙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마음 한구석 양심이 찔려오는 것 같습니다. 자꾸 혹시나 하는 마음에 밤에 잠도 못 자겠어요. 그런 와중에 시어머니는 틈만 나면 저에게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보내면서 네가 정 떳떳하면 친자 검사를 하면 되잖아 라고 나오세요. 만약 검사를 해서 혹시나 안 좋은 결과가 나오면 저한테 이혼에 대한 귀책 사유가 있는 거겠죠. 저조차도 그저 제 아들이 저희 아이라는 것을 믿고 있을 뿐이지 그거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없는 상황이라 섣불리 시어머니 말에 따라서 당당하게 유전자 검사, 친자 검사하자고 이야기할 상황이 못 되는지라 가급적이면은 시어머니가 그런 마음을 바꾸셨으면 좋겠고요. 현재는 남편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주장해 주어서 버티고는 있는데 언제 또 시어머니가 터질지 불안합니다. 지금 제가 생각하는 건 먼저 몰래 남편과 아들 친자 확인 검사를 받고 결과에 따라 행동하는 게 맞다고는 생각이 드는데 알아보니까 남편의 동의까지 필요하더라고요. 정말 하룻밤의 실수로 이게 뭔지 그날이 너무 후회스럽습니다. 솔직히 제게 그 무엇보다 가시와 같던 시어머니이기 때문에 저도 당당히 검사 결과를 내밀고 싶은데 그럴 수 없는 이 현실이 너무도 증오스럽습니다. 여기 사연 채널 듣다 보면 시어머니에게 화끈하게 복수도 하시고 당당하신 며느리분들이 참 많던데 저도 그런 며느리 중 한 명이 되고 싶은데 저 자체가 떳떳할 수 없는 입장이다 보니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즘은 하루하루 목이 타들어가는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기 위해 명상도 하고 별짓거리를 다 하고 있지만 쉽사리 나아지지는 않네요. 어쨌거나 제 이야기를 밖에라도 해야 답답함이 가실 것 같아 무작정 써보았네요. 그저 이 일이 묻히고 무사히 잘 지나가길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너무 비난하지 않아주셨으면 해요.